안녕하세요. 전산세무2급 제69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대흥입니다. 자, 문제 읽어봅시다.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3월 1일 액면가액 1,000만 원의 사채를 발행하여 1,200만 원 보통예금이 들어왔답니다. 사채 발행 관련 수수료 2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답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채 발행에 대한 분계 문제입니다. 바로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3월 1일 이렇게 날짜 적고, 자, 대변에 먼저 사채라는 부채의 증가를 기록해야 되겠다. 액면금액만큼 1,000만 원입니다. 대변에 사채 이렇게 적고 금액 1,000만 원을 액면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딱 적어준다. 차변에는 들어오는 돈 적으면 되겠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들어옵니다. 돈이 1,200만 원. 보통예금 적어주고 1,200만 원 적어줍니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액면으로 되어 있는 사채를 비싸게 1,200만 원 돈 받으면서 발행하는 할증 발행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200만 원이 생기는 걸로 처음에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채 발행을 하다 보니까 짜잘하게 수수료가 생겨버렸다 이겁니다. 요게 뭐라고요? 사채 발행비. 사채 발행비가 생겨버리면 들어오는 돈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발행 금액을 차감할 수밖에 없다. 됐죠? 자, 그래서 처음에 예상했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200만 원에서 뭔가가 좀 작아질 것이다. 얼마만큼 작아진다고요? 어이구, 250만 원만큼이 작아져 버린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상은 사채 할증 발행을 하는 걸로 예상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사채 할인 발행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왜? 사채 발행비가 너무 과도하게 생겨버려가지고. 됐죠? 자, 분석 끝났고요. 입력합시다. 사채 발행비 250만 원은 현금으로 별도로 줬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250만 원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죠. 25 00000 그 결과 차변에 뭔가를 채워야 된다 그죠? 차변에 뭔가 채워야 되고 그 이름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채 할인 발행이 되어 버렸다. 인 발행 차금 50만 원 됐죠.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된 것이다. 2번 문항 봅시다. 3월 10일 사업 축소를 위해서 당사의 주식 2,000주 액면금액 한 주당 5,000원입니다. 요거를 한 주당 4,000원에 매입한 후 즉시 소각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시오. 돈 주고 외부에 있는 주식 사와가지고 불태워버렸다. 뭡니까? 유상감자에 대한 분계입니다. 그래서 차변 쪽에는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오고 자본의 감소가 기록되고 돈 나가는 거 대변에 기록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는 감자 차익 또는 감자 차손을 인식하면 되겠다. 자, 3월 10일입니다. 차변 먼저 적을까요? 차변에 자본금, 자본금이라는 자본 계정이 감소한다. 얼마만큼요? 액면금액만큼. 2,000주 곱하기 5,000원. 맞죠? 2,0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 1,000만 원만큼이 차변에 기록됩니다. 돈 얼마 나갑니까? 돈은 2,000주 곱하기 4,000원만큼 나간다고요. 2,000주 곱하기 4,000원 800만 원만큼 돈이 나가고 뭘로?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대변에 현금 8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차이에 대해서는 감자 차익 또는 감자 차손 인식하면 됩니다. 자, 액면금액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을 불태워서 없애면서 돈 얼마밖에 안 나갔습니까? 현금 800만 원밖에 안 나갔다고. 싸게 돈 주고 주식 사와가지고 불태워버렸다 겁니다. 그래서 감자 차익이 생기는 상황이다. 대변에 감자 차익을 인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3번입니다. 3월 30일 영업부 김흥국 차장은 부산 출장에서 돌아와 출장 전 현금으로 지급된 출장비 50만 원
지급 시 선급금으로 처리했답니다. 요거에 대한 지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했답니다.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첨부했고요. 잔액 5만 원은 현금으로 반환했답니다.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 안 하고요. 선급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는 입력하지 말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가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많이 풀어봤는데 뭔가 좀 다른 패턴으로 출제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풀 이유 없죠. 그래서 김은국 차장이 출장 갈 때 돈 우선 줬습니다. 그거 가지급금이 아니고 뭐라고 선급금이라는 회계 처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장 돌아오면 차변에 있는 선급금 대변에 적어서 없애면 되지 뭐. 차변에는 제대로 된 비용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비용 계정 과목 우리 여비교통비만 구경 많이 해봤는데 이 문제 보니까 KTX 승차권, 현지 택시비 요거는 여비교통비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요거는 뭡니까? 거래처 미팅 할 때 밥값 우리가 냈다. 요거는 접대비죠. 그래서 요 문제는 차변에 여비교통비만 오는 게 아니고 여비교통비도 오고 접대비도 오고 그렇게 기입해야 되는 문제다 이겁니다. 처음에 출장할 때 50만 원 줬는데 돈 쓴 거 얼마입니까? 10만 원 플러스 5만 원 플러스 30만 원. 자, 다시요. 10만 원 플러스 5만 원 플러스 30만 원 하면 45만 원. 50만 원 돈 줬는데 45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나머지 5만 원은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겠지 뭐. 됐죠. 분석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도 약간 특이했죠. 할증 발행인 줄 알았는데 할인 발행이 되는 상황이고 3번도 보통은 가지급금 계정과목 쓰는데 이거는 선급금 계정과목 쓰고 이번 회차 문제는 조금 뭔가 새로운 패턴으로 문제 내고 싶은 그런 시도가 좀 많았다라고 보여진다. 그죠? 그러나 우리 못 풀 이유 전혀 없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3월 30일 대변에 선급금 먼저 없앱시다. 얼마요? 50만 원. 거래처 입력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뭐. 500000 적고 차변에 여비 교통비 적고 코드 번호 뭡니까? 영업분에 그러면 800번대 코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KTX하고 택시비 두 개 합한 거 15만 원이 여비 교통비입니다. 150000 그리고 밥값 낸 거 미팅할 때 바꿔낸 거는 접대비죠. 차변에 접대비 30만 원. 코드 번호 800번대입니다. 300000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은 돌려받았지 뭐. 현금 이렇게 적으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5월 21일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5천만 원에 현금으로 매입했고요. 취득 과정에서 취득세 3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토지 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우리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산 게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거기 땅값이 좀 오를 것 같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위해서 샀다 이겁니다. 뭡니까? 계정 과목 차변에 투자 부동산 계정 과목 쓰면 될 것이다. 됐죠? 대변은 뭐 현금 적으면 되고 취득세 이거 당연히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해당 자산 계정 과목으로 합산해 버린다. 자, 5월 21일입니다. 자, 차변에 투자 부동산 적으면 되고 금액 얼마입니까? 5천만 원 플러스 300만 원이지 뭐. 5,300만 원. 300000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8월 자 5번 문항입니다. 8월 29일 제품을 매출하고 인천 상사로부터 수취한 어음 330만 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거래처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부도방 받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부도됐다고 은행에서 통지받았다 이겁니다. 자, 부도 통지받았다고 바로 대손 확정되는 거 아닙니다. 대손 확정은 나중에 법에서 완전히 이거 돈 못 받습니다라고 인정해 줄 때 그때 대손 확정 분개하는 것이고 일단은 뭐라고 부도가 났다라는 것만 그냥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 부도 어음과 수표 계정 과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 계정 과목을 자산을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고 차변 쪽에 이름을 다른 걸로 기록한다. 부도 어음과 수표 계정 과목으로. 됐죠?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 감소. 거래처 어디입니까? 거래처가 인천상사입니다. 인천상사 이렇게 적고 금액은 330만 원입니다.
3300000 그리고 차변에는 부도, 어음과 수표 요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고 거래처도 관리해야 되겠죠. 인천 자 F2 인천 상사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입력 완료. 자 문제 1번 풀어봤고요. 메뉴 닫습니다.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볼게요. 1번 문항입니다. 1월 26일 다음은 제품을 공급한 후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별다른 언급 없고요. 덩그러니 세금 계산서만 제시되어 있네. 요 내용만으로도 우리 충분히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날짜는 1월 26일 작성 연월일 요구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가 제품 팔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세금계산서 발급해 줬어요. 그리고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답니다. 부가세 유형 뭡니까? 11 과세 적으면 되고요. 하단 회계 처리는 대변에 제품 매출 적고 어떻게 받았는지는 밑에 쪽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토탈 금액 7,7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공급가액이랑 부가세 합해가지고 자 그중에서 3천만 원은 어음으로 받고요. 4,700만 원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분석 끝났죠? 어음 받는 부분 받을어음, 외상으로 받는 부분 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입력할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날짜가 며칠이라고 11월 26일. 유형은 10일 과세고 세금 계산서로 문제가 제시될 때는 세금 계산서 쪽에 품목, 수량, 단가라는 란이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 기재되어 있으면 이것도 입력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자, 품목의 전자제품이라고 적어주고요. 수량이 몇 개라고? 1000개. 1000. 단가는 7만 70000 이렇게 적어주면 7천만 원, 700만 원이 자동으로 딱 입력됩니다. 그죠?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공급받는 자가 세현상사라는 곳이네. 세현상사 이렇게 적어주고 전자여부 여고요. 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까지 맞죠? 차변에 밭을 어음 적어주고 거래처 세현상사 그대로 끌려오는 건 놔두면 됩니다. 그죠?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3000000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2월 6일 수지 상사의 1월 2일에 외상 판매했던 제품 중에서 10개, 한 개당 공급가액은 8만 원, 부가가치세 8,000원입니다. 요게 불량품으로 판명되어서 반품이 되었답니다. 우리 물건 팔았다가 다시 반품 받아버렸다. 매출 환입을 말하는 것이다. 매출 환입돼가지고 반품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답니다.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끊었다 이 말이겠죠. 대금은 외상 매출금하고 상계하기로 했답니다. 됐죠? 부가세 유형 뭡니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입니다.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있죠? 마이너스로 11번 과세가 부가세 유형이고요. 금액을 입력할 때 마이너스로 딱 입력해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단 회계처리 자동으로 마이너스 금액이 쫙 끌려오거든요. 그래서 차변 대변 그냥 마치 우리가 물건 외상으로 판 거하고 똑같이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금액만 마이너스로 이렇게 기입이 되면 된다. 됐죠? 입력합시다. 2월 6일 유형 11이고요. 공급가액 10개죠. 그리고 한 개 8만 원짜리입니다. 80만 원이네. 금액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800000 이렇게 적는다 이겁니다. 자, 공급처 어디입니까? 공급처 수지 상사. 전자여부 여지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보세요. 그죠? 제품 매출 적대 마이너스로 이렇게 적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차변에 뭐 적으면 되겠습니까? 외상 매출금 적으면 되지. 금액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봅시다. 2월 9일 비사업자인 이상경 거래처 등록을 해랍니다. 코드 번호 510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신규 거래처로 등록하고요. 요 사람한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110만 원 공급 대가 즉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요거를
보통예금으로 수령하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답니다. 우리가 물건 팔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는데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습니다. 유형 뭡니까? 부가세 유형 22 현과 적으면 되겠다. 회계 처리는요. 대변에 제품 매출, 차변에 보통예금 적으면 되겠지 뭐. 됐죠? 바로 입력합시다. 2월 9일 유형 22 현과고요. 자, 금액 현금 영수증 거래 공급 가입란에다가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그냥 입력해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1100000 엔터 누르면 자동으로 쫙 쪼개지고요. 거래처 신규 등록하라고 했거든요. 이상경입니다. 자, 코드 쪽에 커서 두고 이상경 아무리 열심히 검색해도 나타날 리가 없다. 없으니까 등록 안 돼 있으니까 신규 등록하자. 신규 등록 이렇게 버튼 누르면 요 화면 나옵니다. 거래처 코드 510번으로 하라고 했고요. 510 이름은 이상경이고요.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이라고 좀 기니까 문제집 보면서 제가 입력할게요. 자, 주민등록번호가 8006151835422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 확인 버튼 누르십시다. 됐죠? 이렇게 하면 신규 등록 끝났고 분계는 대변에 제품 매출, 차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다음 문항 봅시다. 4번 문항입니다. 3월 3일 주식회사 바로캐피탈로부터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계약일 3월 2일 리스 조건 운용 리스랍니다. 2년 약정 월 100만 원씩 이런 조건으로 3월분 리스료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교부받았고요. 대금은 다음 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리스료에 대해서는 판매 관리 비중 임차료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랍니다. 되게 생소할 수 있었겠네요. 리스 이런 거 실무 가면은 당연히 겪게 되는데요. 우리 회계 처리할 때는 리스 같은 거 공부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리스 회사 그냥 렌탈 회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렌탈하고 비슷한가 보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요 문제에서 부가세 유형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겠네요. 요겁니다. 자, 키워드는 뭡니까? 우리한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주었다 이겁니다. 계산서를 주었단 말은 요 거래가 과세 거래가 아니고 면세 거래다 이 말이죠. 따라서 부가세 유형은 53 면세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계산서라는 키워드 놓치고 요 승용차라는 키워드에 빠져가지고 불공 아닌가 막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헤맸겠네요. 정답은 53 면세였다. 뭐라고? 불공으로 하려면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받고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에 불공제되는 그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했을 때 불공이다 이겁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53 면세가 정답이다. 자, 이제 설명해 볼게요. 리스는 이겁니다. 돈놀이 하는 애들. 자, 은행이 뭡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이자 받아 먹고 산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철저하게 재와 용역 가지고 과세를 매기기 때문에 그런 은행들은요 돈놀이 하기 때문에 그거는 토지 자본 노동 중에서 자본에 해당하므로 그 애들은 면세 사업자라고 분류하고 있다 이겁니다. 리스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아. 그런데 리스회사는 돈 자체를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 목돈 드는 물건 사가지고 물건 형태로 남한테 빌려주고 돈 받는 애들이 리스회사다 이겁니다. 따라서 리스회사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입니다. 은행하고 똑같다. 돈놀이 하는 애들이다. 따라서 리스에 대해서 뭔가 증빙을 발급할 때 뭘 발급한다고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한다고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 리스 같은 거요. 전혀 어렵지 않고 우리가 실무 가면 당연히 접할 건데 리스에 대한 회계체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출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굳이 지금 우리 요 문제에서 등장시켜야 꼭 했는지 조금 의문은 드는데 어쨌든 나왔다 이겁니다. 또 나오면 이제 앞으로 맞추기로 합시다.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계산서가 키포인트다. 됐죠? 유형은 53 면세고요. 회계 처리는 그냥 차변에 임차를 적으면 됩니다. 대변에는 뭐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적으면 되고.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3월 3일 자, 유형 53 면세 금액은요 100만 원이지 뭐. 한 달분 리수료에 대해서 지금 전자계산서 받은 거니까 100만 원. 1000000 적고 공급처는 어디요? 바로 캐피탈. 전자여부 계산서를 전자 형태로 받았으니까 전자여부 여라고 적어야 되겠다. 분계는요 차변에 임차료라고 하라고 했잖아. 임차료 계정과목 코드 판매 관리비랍니다. 800번대 코드. 임차료 800번대 코드로 입력하고 대변은 미지급금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다음 문제 봅니다. 5번 문항 3월 23일 과세 제품 생산에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 취득가액 5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3,570만 원. 요거를 주식회사 전주에 1,500만 원 부가가치 별도로 매각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1,0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거래다. 자주 출제된다. 그죠? 부가세 유형은요. 유형자산 처분도 재화 공급한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에 적혀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11 과세고요. 유형자산 처분거래 이렇게 우리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먼저 딱 금액 계산해보고 전표 입력하고 나서 그 분석한 결과랑 똑같은지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 얼마입니까? 얼마 받았다고요? 1,500만 원 받았다 이겁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별도니까 1,500만 원 플러스 150만 원만큼 돈 받겠지. 그러나 150만 원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니까 처분손익 분석할 때는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순수한 물건값으로 받은 요 금액으로 처분손익을 분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500만 원 받았고요. 얼마짜리 기계장치였습니까? 장부금액이 5천만 원 빼기 3,570만 원. 얼마? 1,430만 원짜리 유형자산이었다 이겁니다. 요러한 유형자산을 1,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70만 원만큼 우리 이익 봤다 그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70만 원이 나오면 내가 맞게 전표 입력한 겁니다. 됐죠? 자, 날짜 3월 23일입니다. 유형 10일 과세고 공급가액은 1,500만 원. 자, 그리고 어디? 전주? 주식회사 전주. 그리고 전자여부 여고요. 분계는 자 1단계 대변의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감소시킨다. 대변에 5천만 원입니다. 50,000,000 2단계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록한다. 뭐에 대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요? 357,000,000 357,000,000 자, 3단계 받는 돈을 차변에 기록한다. 이 케이스는 받는 돈 형태가 두 가지다. 그죠? 보통 예금도 받았고 어음도 받았고 두 개로 나누어서 기재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예금 1,000만 원입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보통 예금 1,000만 원 10,000,000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으로 받았답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되겠다. 그지? 어음으로 받았지만 우리가 유형자산 파는 것은 주된 영업활동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받을 어음이 아니고 미수금 계정과목 써야 된다. 그것도 요 문제의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되겠네요. 됐죠? 차변에 미수금 기록하고요. 자, 금액은 할 수 없이 조금 계산을 해봐야지만 적을 수 있겠네. 미수금. 자, 토탈 받을 돈이 얼마였습니까? 1,500만 원하고 150만 원. 그죠? 자, 차변 쪽에 받을 돈 적을 때는 반드시 부가세도 포함시켜서 적어야 됩니다. 왜? 대변에 이미 부가세 예수금이 이렇게 딱 버젓이 적혀 있으니까. 그죠? 자, 차변 쪽에 받을 돈 적을 때는 부가가세까지 포함해서 적어야 되는데 토탈 받을 돈은 1,500만 원 플러스 150만 원. 1,650만 원 받을 겁니다. 그 중에서 1,000만 원만큼은 보통 예금으로 기록했으니까
미수금으로 기록해야 되는 부분은 얼마요? 650만 원이다 이겁니다. 6500000 됐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대차 차익을 사용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채우는 것이 마지막 단계. 자, 대차 차익이 현재 플러스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차변이 대변보다 더 크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다가 뭔가를 채워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이니까 비용이 아니고 수익이고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아니고 처분 이익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금액은 70만 원이다. 아, 우리가 아까 분석했던 결과랑 똑같다 그죠? 아, 맞게 전표 입력했구나 라는 것까지 검증했습니다. 유형자산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70만 원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자, 이렇게 문제 2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아, 풀어보니까 이번 회차 특징이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던 패턴 그대로 출제 안 하고 뭔가 조금 변형해가지고 출제했다라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네요. 그러나 우리 못 풀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죠? 자신감 있게 따박따박 우리 배운 대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요, 뭐 5개 항목을 입력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두 개 틀렸다 괜찮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전부 다 감점되는 거 아니고요. 부분 감점되고 넘어간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시간 관리하면서 자신감 있게 이렇게 조금 변형되었더라도 키포인트 잡아가지고 따박따박 입력해 가시면 됩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자, 메뉴 닫고 문제 3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1번 문항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토대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고 그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을 하랍니다. 두 가지 서식을 작성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 본 문항에 하나요. 주식회사 대형의 주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가정해서 임대료 수익이 돼서 매월 말일자 전자세금계에서 발급했고요. 전표 입력은 생략한답니다. 자, 읽어봅시다. 임대차 계약서 있고요. 보니까 보증금 적혀있고 월세 이렇게 적혀있다 이겁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월세는 한 달에 100만 원이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월말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답니다. 월세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같은 거 발급 안 되는 거죠. 보증금은 건물 주인 입장에서 받았다가 그대로 다시 돌려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당연히 발급 안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인위적으로 과세표준 기록해가지고 부가가치세 낼 수밖에 없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간주임대료다 이겁니다. 됐죠? 자, 먼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먼저 채워봅시다. 기간은 1기 확정입니다. 10월부터 12월로 열어보면 되겠죠? 부가가치 버튼 누르고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메뉴입니다.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채우고 1기 확정이네. 자,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어디에 건물 빌려줬습니까? 자, 어디에 빌려줬냐? 임차인 보면 되겠죠? 임차인 LTE라는 거래처에 빌려줬답니다. F2 버튼 눌러서요. LTE 검색해서 엔터키 누르면요. 해당되는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거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버립니다. 자, 몇 동? 자, 몇 호입니까? 1동 202호라고 보면 되겠죠. 1동 2층인가요? 그러면 2층 202호 이렇게 채우고 면적 자, 1동 2층 202호라고 되어 있고 면적은 33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실입니다. 33 사무실 이렇게 적으면 되고 자, 계약기간 언제입니까? 계약기간 자, 1000만 원 보증금 중에서 100만 원은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주고 나머지 900만 원은 6월 1일에 준다고 되어 있고요. 자, 임대차 기간은 밑에 보면 있을 겁니다. 자, 임대차 기간. 자,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인도일은 그 앞에 적혀 있네요. 2016년도 6월 1일이 인도일이랍니다. 이때부터 2년간이 임대차 기간이랍니다. 확인했죠? 적어줍시다. 자, 임대차 기간
2016 0601부터 2018 0531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리고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고요. 월세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딱 채워주면 자 이번 기간 4, 5, 6월에 해당하는 과세 표준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밑으로 쫙 나타난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요 서식에 대한 문제풀이 완료입니다. 다만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된 거 검증 한번 해보려고요. 자, 100만 원은 뭐 별다른 확인 없을 겁니다. 한 달치 월세가 100만 원인데 계약이 6월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4, 5, 6월에 해당하는 월세를 보면 100만 원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간주임대료 요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보증금으로 1,000만 원 받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1년 동안의 이자율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그 부분은요. 위에 이자율 버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적용할 이자율은 1.8%다 이겁니다. 자, 다시 계산합시다. 1,000만 원 곱하기 1.8%. 요게 1년 동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 표준이다 이겁니다. 10000 곱하기 1.8 곱하기 0.01 하면 18만 원. 18만 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 1년 동안에. 그런데 이번에는 1기 확정이니까 366일 2016년도 윤년이죠. 366분의 자 이번에 해당하는 보증금에 대한 일수 언제입니까? 며칠입니까? 6월 1일부터 계약이 시작되니까 그지? 6월달 한 달만 이번 과세 기간에 해당하고 6월달 30일이거든요. 분자는 30일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과세 표준이 톡 튀어나올 것입니다. 자, 18만 원 곱하기 30 나누기 366 이렇게 하면 14754라는 요 금액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됐죠? 그래서 요 서식 그냥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 그대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시간적 여력이 있으면 이렇게 검증하시면 조금 더 좋겠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올해 366일이다 365일이다 그거는 일수 확인 버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는 366일입니다 라고 여기 366쪽에 연하게 연두색으로 점이 똑 찍혀져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확인해 봤고 이제 요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적어주자 이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어서요.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적어주고 입력하고 기존에 지정된 데이터 이런 거는 뭐 예 누르든 아니요 누르든 상관없을 겁니다. 아니요 누릅니다 저는. 자. 월세 부분은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죠. 그래서 요 100만 원은 위에다가 적습니다. 1번 라인에다가 1000000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10만 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감주 임대료 부분은 세금 계산서 발급 안 되죠. 그래서 4번 라인에다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 금액은요. 조금 전에 얼마였더라? 14754더라 이겁니다. 14754 이렇게 적으면요.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475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요 월세와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입도 완료. 됐죠? 그러면 이제 메뉴 닫으면 되겠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도 메뉴 닫으면 되겠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2번 문항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응은 2016년 2기 확정 신고를 한 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했답니다. 10월부터 12월에 대한 2기 확정 신고 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오류된 것을 발견했다 이겁니다. 다시 수정 신고해야 되겠죠. 2017년도 2월 28일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서 1차를 작성하시오. 본 문제에서 과소 신고한 것은 부당 과소 신고 아니고요. 기존 신고 내용을 적색으로 기입하는 것은 생략한답니다. 가정 발견된 오류는 아직 신고서에 반영 안 한 거고요. 오류 내용에 대한 전표입력은 생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잘 작성하랍니다. 가산세 계산할 때 일수는 30일로 계산하래요.
아래 오류 수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거 없고요. 각종 세액공제도 생략하랍니다. 오류 보니까 세 가지가 오류가 있었다는 걸 발견했대요. 자, 실제 신고서 열어서 그냥 읽으면서 바로바로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고요. 10월부터 12월 기간 입력하고 정기신고 아닙니다. 그죠? 정기신고 아니고 수정신고 이렇게 클릭하시고 1차라고 적어주십시다. 자, 그러면 기존에 신고한 내용 이렇게 나타나고요. 수정신고 내용 오른쪽에 이제 하나씩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0월 1일에 주식회사 영동상사의 제품을 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거든요. 이걸로 판매하고 즉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발급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국세청 전송을 누락했답니다. 그 전송을 2017년도 2월 20일이나 되어서야 비로소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반영 못했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수정신고할 때 이 부분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적혀야 됩니까? 1번 라인에 적혀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기존 신고는 3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요거 아닙니다. 3억 500만 원으로 고쳐야 될 것이다. 됐죠? 305-000-000 기입하고요. 엔터 버튼 누르면 부가가치세도 자동으로 쫙 바뀌어버립니다. 됐죠? 두 번째 사항입니다. 원재료를 소매로 3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이걸로 매입하고요. 카드로 결제한 내역 한 건을 누락했답니다. 원재료 판매처는 일반 과세자이랍니다. 우리가 원재료 사면서 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 있거든요. 그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지. 상대방이 간이과세자 아니고 일반 과세자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잖아. 그리고 그 부분 매입세 공제 불공제 사유 전혀 없다 이겁니다.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누락했으니까 이번 수정신고할 때 포함시켜서 공제 받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어디 적힙니까?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 쪽에 적혀야 될 것이다. 버튼 딱 누르면요. 상세 내역 보려면 탭 버튼 누르라는 이런 보조화면 나오거든요. 탭 버튼 눌러봅시다. 그러면 요 14번 라인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 중에서 어디 채워야 됩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으니까 40번 또는 41번 라인에 채워야 될 것이고 원재료는 고정자산 매입 아니죠. 일반 매입이니까 40번 라인에다가 금액을 채우면 될 것이다. 물건값 300만 원이고요. 부가가치세 30만 원입니다. 채워주십시다. 40번 라인에 30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채워주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요. 그 내용이 14번 라인에 그대로 반영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대박상사로부터 원재료 1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요거를 매입하고요. 세금 계산서 수치 한 건을 누락했답니다. 우리가 원재료 사면서 부가가치세에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누락했다 이겁니다. 그거 당연히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할 때 반영해야 되겠죠. 어디? 여기 10번 라인으로 반영을 하면 되겠다. 일반 매입이죠. 여기 반영하자. 그러면 기존에 2억 8천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이거를 뭘로 고치자고요? 2억 8,100만 원으로 고쳐야 되겠다. 281-000-000으로 고치고 매입 쪽은 부가가치세 금액이 자동으로 안 바뀐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받은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분이 혹시 영세율일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요거 부가가치세도 우리가 일일이 고쳐야 될 것입니다. 281-000-000으로 고치자. 됐죠? 이렇게 하면 세 건에 대해서 매입란으로 기입하는 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뭡니까? 가산세에 대해서 입력하는 것이 남아있다. 자, 가산세는 25번 라인입니다. 버튼 눌러서 탭 버튼 누르면 이렇게 상세한 내용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가산세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매출한 거에 대해서 500만 원 이 부분요. 세금 계산서 발급은 잘했는데 전송을 잘못했다 이겁니다. 전송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될 것이다. 전송에 대한 가산세 계산하기 전에 우리 고려해야 될 게 있다 그죠? 합계표 가산세하고 중복 배제되니까 합계표 가산세는 혹시 없는지 검토해 봐야 될 것이다. 자, 10월 1일 날 매출 한 건에 대해서 발급까지는 잘했거든. 전송을 언제 해야 됩니까? 발급일이 다음 날 원래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겁니다. 자,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 했었어야 된다고요?
과세기간 종료일이 다음 달 11일, 1월 11일까지 전송을 했었어야 됩니다. 만약에 1월 11일 전까지 전송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전송을 언제 했다고요? 2월 20일이나 되어서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월 25일 날 확정 신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 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사실은 제출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부가가세 신고 반영 안 했으니까 합계표 제출도 누락이 되었겠지. 그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 매출 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가 되어 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송도 당연히 해당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 이후에 해버렸으니까 이것도 미전송에 해당하니까 미전송 가산세도 붙어버린다. 가산세가 지금 두 개 다 걸렸습니다. 둘 다 걸렸을 때 둘 다 안 낸다고 했습니다. 뭐가 우선된다고요? 합계표 가산세가 우선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송 잘못한 거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됐죠? 자, 세금 계산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가 될 것이고 그 금액 얼마입니까? 500만 원 공급가액에서 출발합니다. 곱하기 몇 프로? 1%다 이겁니다. 미제출 가산세. 요게 원칙적인 가산세인데 자, 이러한 제출 의무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 규정이 있었다 그죠? 한 달 내에 제출해주면 50% 깎아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50% 감면. 자, 가산세 계산 시 일수 며칠로? 30일로 하랍니다. 30일 늦게 요거 부랴부랴 수정신고하면서 합계표 제출한다. 30일 한 달 아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50% 감면이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의 결론값은 500만 원 곱하기 0.01 원래는 5만 원 요게 원칙적 가산세인데 50% 감면되기 때문에 25,000원이 결국 최종적인 내야 되는 가산세가 되는 것이다. 됐죠? 이것이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미제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의 내용이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가산세 뭐 있는지 볼까요? 자, 10% 부가세 붙는 매출에 대해서 누락했으니까 당연히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겁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출발점은 뭐라고요? 부가가치세를 얼마만큼 넣어 과소신고했냐 그걸로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물건값 500만 원의 10%인 50만 원 요거 가지고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매출 누락한 것도 있지만 매입 누락한 것도 있었다 그죠? 요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다 그지? 그래서 요 부분도 반영해 가지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계산해야 될 것이다. 자, 300만 원의 10%인 30만 원만큼 원래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요것도 누락했거든. 그러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할 때 요거를 빼줘야 되겠다 겁니다. 그리고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만큼 요것도 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요것도 빼먹었으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할 때 요거 빼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세금 금액으로 따지면 10만 원만큼이 과소신고된 것이다 이겁니다. 자, 10만 원만큼 과소신고 되었으니까 원래 10%만큼 가산세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만 원. 이게 원칙이지만 6개월 내에 수정신고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의 결론값은 얼마요? 5,000원이 될 것이다. 됐죠? 이것이 두 번째 가산세인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세 번째 가산세 뭡니까? 요만큼 세금 작게 신고했으니까 납부도 작게 된 거다 그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당연히 내야 될 것입니다. 10만 원 곱하기 하루에 10,000분의 3입니다. 며칠? 30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이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규정 같은 거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10,000분의 3 하면 하루에 30원씩 가산세 붙습니다. 그런데 30일이니까 곱하기 30 하면 900원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세 가지 해당되는 과산세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제 따박따박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자, 먼저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여기다가 기입해야 되겠다. 그지? 금액은 500만 원 공급가액에서 출발하고요. 원칙적으로는 1% 5만 원이 가산세 원칙이지만 한 달 내에 제출하니까 감면 받습니다. 25,000원으로 고치죠.
그리고 신고 불성실료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니까 69번 라인에 적고요. 출발점은 10만 원입니다. 세금을 작게 신고한 부분. 자, 원칙적 가산세는 만 원인데 50% 감면 받으니까 5천 원으로 결론값이 나온다. 납부 불성실 10만 원에서 출발하고요. 하루에 만분의 30, 그래서 하루에 30원씩 가산세가 붙는데 30일 늦었으니까 30 곱하기 30 해가지고 900원이 결론값이 되더라. 그래서 세 가지 가산세 합한 금액은 39,000원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정답. 됐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 모범 정답 보면요. 매출처별 세금계산 사기표에 대해서 500만 원 요거 가산세 감면이 적용 안 돼 있습니다. 막 요거 출제자가 출제하면서 막 머리가 복잡해 가지고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오류 부분으로 인정하고요. 요번 채점할 때 감면 적용한 것도 그러니까 5만 원으로 기입한 사람도 정답 인정, 2만 5천 원 한 것도 정답이죠. 뭐 그렇게 다 채점이 됐더라고요. 출제 오류죠. 그리고 신고 불성실 일부분도요. 50% 감면 한 사람 안 한 사람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었답니다. 출제자 자신이 오류한 거 다 인정해 준 것이다. 왜냐하면 이겁니다. 자, 밑에 보면요. 가산세 계산 일수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단에 보면 수정신고 언제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2월 28일에 했다고 되어 있다고. 좀 안 맞다 이겁니다. 앞뒤가. 사실은 2기 확정신고 1월 25일 날 했었어야 되거든요. 했을 겁니다. 수정신고 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30일 있다가 수정신고 한다. 그러면 1월 25일부터 30일 이렇게 세보면 2월 24일 정도쯤에 수정신고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문제가 나와야 앞뒤가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2월 28일 뭐 이렇게 적어놓고 밑에는 30일이라고 하니까 막 출제자가 내면서 스스로 혼란에 빠졌다 이겁니다. 됐죠? 이왕이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단 날짜를 2월 24일 뭐 이렇게 고쳐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네요. 됐죠? 앞으로 시험 치실 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깨끗하게 고쳐서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제가 강조합니다. 가산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세 개 중에 한 2개만 입력하고 한 개 빠뜨리면 어떻게 하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맞추면 제일 좋겠지만 한두 개 틀려도 괜찮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따박따박 자신감 있게 입력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부분 간절 좀 되면 어떻습니까? 됐죠? 자신감 있게 문제 푸시고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완벽하게 실력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자, 문제 4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 메뉴 닫으면 되겠다, 그죠? 저장하면서 닫읍시다. 자, 문제 4번 결산 문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7월 1일 영업부의 자동차 보험료 72만 원 1년분입니다. 요거를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모두 자산 계정으로 처리했답니다. 보험료는 월할 계산하도록 합니다. 자, 보험료 내면서 회사는 뭘로 처리했다고요? 비용이 아니고 자산, 선급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요 보험료 중에서 분명히 올해분이 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의 비용으로 바꾸는 기말 수정 부계가 필요할 것이다. 자, 영업부니까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고요. 차변의 계정 과목은 보험료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면 될 것이지. 자, 금액 얼마일까요? 자, 1년분 12달치가 72만 원입니다. 72만 원 나누기 12 하면요. 한 달에 6만 원입니다. 보험료가. 자,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가 1년분이겠죠. 요렇게 72만 원짜리를 보험료 냈답니다. 그러면 올해 해당분은 얼마입니까? 6만 원 곱하기 6개월 하면 되겠죠. 66, 36. 36만 원만큼은 올해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자, 기말 수정 공개 빨리 합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수정 결산이다 그죠? 12월 31일로 날짜 기입하고요. 대변에 선급 비용이 지금 너무 크다 그지? 그러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대변에 적어서 좀 줄여줍니다. 360000만큼을. 그리고 그 부분은 차변에 보험료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로 입력을 해줘야 되겠다. 됐죠?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보겠습니다.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보다 12,670원이 많으며
그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답니다. 영업의 비용 중 적절한 계정 과목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부상 현금이 실제 현금보다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 현금이 장부 금액보다 더 작은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부에 있는 현금 금액을 실제 금액에 맞추어서 장부 금액을 줄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12,670원 이렇게 적어주고요. 차변에는 현금 과부적 12,670원 이렇게 적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요 현금 과부적 임시 계정 과목이니까 최종 재무제표에 들어가면 안 되죠. 결산일에 있어서 요 계정 과목을 제대로 된 걸로 고쳐야 될 것이다. 현금 과부적 차변에 있는 거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요. 차변 쪽에는 뭐 결산일까지 정책 안 밝혀졌으니까 어떻게 잡손실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요 두 가지 분계를 해야 되는데요. 요 두 가지 분계 날짜가 동일하다 이겁니다. 둘 다 12월 31일이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분계 전부 다 입력해도 정답 당연히 인정되는데 현금 과부적이 차변, 대변에 동시에 있으니까 굳이 요거를 기입할 필요 없겠죠. 그냥 차변의 잡손실 12,670원, 대변의 현금 12,670원 이렇게 해도 정답이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됐죠?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요것만 입력하기로 합시다. 자, 대변에 현금 12670 이렇게 적고요. 차변에 잡손실 12670 이렇게 기입하자. 3번 문항입니다. 단기말 보유하고 있는 단기매매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답니다. 취득은 올해 11월 1일 날 했고요. 2,000주입니다. 자, 한 주당 장부 금액은 5,000원. 그러니까 5,000원 주고 샀다 이겁니다. 한 주에. 그러니까 그만큼이 장부 금액으로 적혀 있겠죠. 그런데 기말에 그 공정가액,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기말에 주식 가격 보니까 한 주당 10,000원으로 주식값이 올랐다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좋죠. 그래서 늘어난 자산이 증가된 부분만큼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수익을 인식하면 될 것이다. 그 금액은요 얼마입니까? 한 주당 우리 얼마만큼 이익 받습니까? 한 주당 5,000원 주고 샀는데 10,000원 됐으니까 한 주당 5,000원씩 이익 본 겁니다. 5,000원 곱하기 2,000주 1,000만원만큼 우리 이익 본 거죠. 그리고 차변에는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를 기입하면 될 것이다. 1,000만원만큼을. 자, 대변 먼저 기록합니다.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수익을 인식하고요. 1,000만원. 그리고 그 부분만큼 차변에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자산의 증가를 기록을 하자. 4번 문항입니다. 다음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을 결산에 반영하시오. 기계장치, 비품, 차량, 운반구 세 가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용도는 제조, 본사, 관리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500번대 코드로 제조 원가로 반영하고 아래에 있는 두 가지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반영을 하면 되겠죠. 물론 수동결산 차변 대변 입력해도 됩니다만 우리 조금 더 편리한 자동 결산 기능 사용하면 좋겠죠.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요. 1월부터 12월 이렇게 기간 입력하고 자 먼저 제조 원가 부분부터 입력합시다. 자 제품 매출 원가 쪽에 있는 경비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 이쪽에다 입력합니다. 그죠? 기계장치에 대해서 200만 원이랍니다. 2000000 이렇게 입력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판매 관리비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입력한다 그죠?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서 비품은 10만 원 1000000 차량 운반구는 1,000만 원 1000000 이렇게 입력하고 전표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항입니다. 기말 재고 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는 일치한답니다. 그냥 제시된 거 따박따박 입력하면 되겠죠. 원재료 얼마요? 원재료 기말 금액은 800만 원.
8000 이렇게 입력하고 제공품 400만 원 4000 입력하고 제품 12840 제품 12840 이렇게 입력하고 특이하게도 이 회사는 상품 기말 재고도 있다 그죠? 그럼 적으면 되지 뭐. 상품 기말 재고 500만 원 상품 기말 재고 5000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 문항 4번 문항 풀 때 우리 전표 추가 이미 한번 눌렀기 때문에 이런 보조창 뜨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기존 거 싹 지우고 이 상태로 새로 덮었으면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누르시면 입력 완료. 자 이렇게 결산 문제 풀어봤고요. 메뉴 닫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도 닫고요. 자 이제 문제 5번 원천징수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항입니다. 2016년도 5월 1일 입사한 사원 황진이 세대원이고요. 총급여 2,800만 원이랍니다. 이 사람과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답니다. 황진이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본인 포함 부양가족 전원을 반영하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부라고 체크를 하고요. 아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답니다. 사원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따박따박 채우고 공제 내역을 체크를 좀 해주라 이겁니다. 자, 사원등록 메뉴 원천징수 버튼 사원등록 메뉴 엽니다. 황진이에 대한 부양가족 명세 탭을 누릅니다. 자, 황진이 본인에 대해서 한 가지는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여자거든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녀자 공제를 체크를 해야 되겠다. 부녀자 공제 요건 하나만 더 체크해야 되겠다. 뭡니까?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자료 보니까 총급여가 2,800만 원이랍니다. 총급여 자체가 3천만 원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황진에 대해서 부녀자 공제 여라고 체크를 해야 될 것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 빨리 입력해 볼게요. 배우자 홍길동입니다. 배우자 몇 번입니까? F2 버튼 누르면 배우자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길동 이렇게 적어주고 주민등록 번호가 730826 1476 711 이렇게 적어주고 자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됩니까? 자 배우자 일용근로소득자고요. 총급여 1,200만 원이고 모두 분리과세했답니다. 일용근로자가 받는 소득은 받는 즉시 바로바로 원천지수되고 원천지수 자체로 그냥 모든 세금 납부가 끝나죠. 전부 분리과세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자가 아무리 돈 많이 받아도 소득금액은 제로로 보면 되겠다. 맞죠? 분리소득되는 거는 분리과세되는 거는 제외하고 고려하니까. 따라서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배우자 이걸로 체크를 딱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모 사임당입니다. 모 배우자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니까 1번으로 딱 체크하고 이름이 사임당. 주민등록 번호가요. 320 310 24 128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임당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이 120만 원 있고 120만 원 있고 장애인이랍니다. 장애인은 나이는 고려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사임당 나이가 84 어머 나이는 당연히 부양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는 사람이네. 자, 소득 금액이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이 120만 원 있답니다. 요거 사업 소득에 해당하죠. 자, 요 부분은요. 분리과세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당연히 종합소득 되니까 소득금액 요건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100만 원 넘는다 그죠? 그래서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하기 때문에 모 사임당은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하더라도 장애인 공제 같은 거 당연히 안 된다 이겁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됐죠? 그래서 사임당에 대해서는 부라고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홍순아입니다. 자녀 4번입니다. 홍순아
주민등록번호요. 98 1130 2035 224. 자, 자녀 홍순아 읽어봅니다. 2016년도 3월 학업을 위하여 주소를 타지로 이전한답니다. 자, 자녀하고 배우자는 따로 살든 안 살든 그냥 무조건 나하고 같이 사는 걸로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건 언급돼 있더라도 기본 공제 대상 되는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홍순아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 20세 이하를 체크를 딱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동생 황매환입니다. 동생 형제 자매입니다. 황매화. 주민등록번호 780427 141231 이렇게 적어주고, 자, 장애인이고요. 2016년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 5천만 원이 있답니다. 자, 증여를 받았답니다. 증여받은 거는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하고 다른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한테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증여 금액이 아무리 커도 그거 소득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소득에 대해서는 언급 없죠. 그래서 이 동생은요, 소득 금액 요건 충족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니까 나이 요건 따질 필요 없거든요. 볼게요. 자, 황매야. 나이가 38세이지만 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장애인이니까. 됐죠. 분석 끝났습니다. 결론은 부가 아니고 장애인을 체크해야 되는 것이 결론이다. 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다. 됐죠? 소득 금액하고 증여받은 금액하고 전혀 다르다. 이렇게 모두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요 메뉴 닫고 다음 문제 넘어가 봅니다. 2번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신소 4번 104번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 두 가지 탭에다가 입력을 좀 해달랍니다. 단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요.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도 반영하되 인적공제 부분은 작성 생략하랍니다. 됐죠? 메뉴 열어서 바로바로 읽으면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이신소 사원에 대해서 연말정산 입력 탭하고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 요거를 채워달라 이겁니다. 자,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이 부여 아버지인데요. 66세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 있답니다. 아하,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하니까 내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구나 라는 거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질병치료비 300만 원을 이신소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자,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이신소가 자기 카드로 결제했다 이겁니다. 요거 어떻게 됩니까? 의료비 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의료비 공제는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안 따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채워봅시다. 자, 신용카드 공제 부분 42번 라인입니다. 자, 일반 신용카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일반 신용카드 부분에 3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죠. 확인 버튼 누르고요. 의료비 공제도 채워 넣읍시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요 중에서 어디에 채워야 됩니까? 아버지 연세가 66세입니다. 65세 이상에 대한 의료비니까 본인 경로자 이쪽에다가 채우면 되겠죠. 300만 원 이렇게 채우면 되겠다. 확인 버튼 누르자. 됐죠?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장성 보험료 계약자 이신소 30만 원을 납입했답니다. 자, 보장성 보험료 이런 부분은요.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모두 충족했을 때만 그 부분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아버지가 소득금액 요건 충족 못하니까 요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가 없다. 자, 이 김부여라는 어머니입니다. 자, 59세이네. 오케이. 나이 요건 충족 못합니다. 내 기본 공제 대상자는 아닌 모양입니다. 자, 교회의 헌금, 지정기부금입니다. 요거
교회에 150만 원 지출했다 이겁니다. 이 부분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냐? 자, 기부금 기본적으로 나의 요건, 소득금의 요건 모두 충족해야지만 기부금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어머니 나의 요건 충족 못 하거든요. 이 부분 기부금 공제 못 받는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노인대학 교육비로 200만 원 지출했답니다. 직계 존속의 교육비 공제 안 된다 이겁니다. 됐죠? 자, 이신소 본인입니다. 자, 구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세를 연간 600만 원 지급했답니다. 임대인은 요렇고 주택 유형, 주소, 임대기간 요렇답니다. 이 부분 월세 공제 받을 수 있죠. 총급여 3,6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월세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에다가 그 부분을 기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에서 위쪽에 있는 월세 쪽에다가 기입을 하자. 집주인 기입합니다. 이기자이고요. 주민등록번호가 660105123456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주택 유형은 아파트입니다. 자, 주택 유형 F2 버튼 눌러서요. 아파트 이렇게 선택하고 자, 면적은 66제곱미터 이렇게 적고 주소는 어디입니까? 서울 서초구 명달로 14 이렇게 적고 자, 기간은 언제입니까? 2016 0401 2017 0331 이렇게 적고요. 월세액은요. 위에 나와 있습니다. 600만 원. 600000 적으면 그 뒷부분 뭐 얼마만큼 공제받을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기입됩니다. 이렇게 기입하면 되고 참고로 자, 이번 모분 정답 보면요. 자, 위에 상단에 연간 600만 원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임대차 기간 보니까 뭐 이렇게 4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돼 가지고 수험생 중에서 600만 원에 대해서 12개월 분의 9개월 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기입한 분도 있나 봅니다. 그 부분도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문제 자체가 좀 모호한 면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조금 더 논란 없으려면 요 임대 기간도 그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고쳤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 이겁니다. 됐죠? 어쨌든 이 부분 입력했습니다. 자, 월세에 대한 부분 입력했고 자, 밑에 정치자금으로 정당에 20만 원 기부한 게 있네요. 이 부분 기부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이 부분에서 여기에 그죠? 10만 원 이하분에다가 10만 원 기입하고 초과하는 거 10만 원은 그 아래쪽에다가 기입을 해야 되겠다. 됐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그리고 본인에 대한 부분 입력 다 했고요. 유신라 배우자 한번 봅시다. 38세고 청약저축 불이백으로 120만 원 지출하고요.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불이백으로 300만 원 지출했답니다. 청약저축, 연금저축 불이백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맞지만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인 명의, 근로자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이백들 보니까 계약자가 누구라고요? 배우자 유신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유신라 명의로 불입한 거 이신소가 공제 전혀 받을 수가 없다. 됐죠? 두 가지 사항은 자료는 제시되어 있으나 공제받을 거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 강남 형제가 있습니다. 28세입니다. 자, 대학교 교육비 200만 원을 이신소 씨가 납입을 해 주었답니다. 교육비 공제는요. 나의 요건 따지지 않죠. 그래서 형제 28세이니까 나의 요건 추적 못해서 내 기본 공제 대상자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형제에 대해서 교육비 낸 거 요거는 이신소가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교육비 쪽에 공제 금액 기입합시다. 교육비 대학생 이쪽에다가 채우면 되겠죠? 얼마요? 금액이 200만 원. 200 자, 인별로 적는다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인별 한도가 따박따박 정해져 있으니까 자, 인별로 한 사람에 대한 겁니다. 2000000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하나 자녀입니다. 17세고요. 고등학교 교육비로 250만 원 지출했답니다. 요거 당연히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밑에 거 그냥 바로 읽을게요. 보장성 보험료 50만 원 납입했답니다. 요거 당연히 자녀 나요건 충족하고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보험료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요 두 가지 빨리 채워볼게요. 교육비. 자, 이번에는 초중고 쪽에다 입력해야 되겠다. 그죠? 초중고. 이것도 마찬가지 인별로 입력하는 겁니다. 1인에 대해서 250만 원 이렇게 기입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 일반에다가 기입하면 되겠다. 그죠? 얼마요? 50만 원 이렇게 기입을 하자. 500000. 자, 마지막 이현민 자녀입니다. 6세고요. 유치원 수업료 240만 원 지출했다. 당연히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유치원에서 구입한 방과후 수업 도서 구입비 20만 원 포함되어 있답니다. 당연히 이거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건드릴 거 없습니다. 240만 원 다 공제 받을 수 있고 태권도장 수업료 120만 원 지출했답니다. 이것도 공제 받을 수 있죠. 왜? 요 자녀는 6세로서 아직 취학 전 아동이니까 태권도장 이런 거 다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40만 원, 120만 원 합한 금액 전부 다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요? 금액 240 플러스 120 하면 360만 원. 그러나 1인당 한도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죠. 그래서 300만 원까지만 뭐 360만 원 기입하더라도 300만 원만 공제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입력할게요. 자, 교육비 공제 적을 때요. 자, 이번에는 취약전 아동입니다. 자, 인별로 적거든요. 여기다가 360만 원 기입한 분도 정답 인정이고요. 그냥 스스로 한도 계산해 가지고 300만 원만 적는 분도 정답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됐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이렇게 하면 제시된 자료 모두 입력 완료. 이렇게 이 문제 풀면 되겠고요. 참고로 하나만 부연 설명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열심히 풀었는데 세법 개정 사항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기부금 부분입니다. 자, 어머니가 교회에 기부금 낸 거, 이거 어머니가 나의 요건 충족 못하니까 이 문제에서 기부금 공제 하나도 못 받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요게 현재의 상황인데 2017년도 세법 개정사항을 보면요. 별다른 개정사항 없는데 딱 하나 요 부분이 개정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세법 개정에 따르면 기부금 공제 적용할 때 나의 요건은 따지지 않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나의 요건 안 따지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의료비 공제 당연히 나의 요건 안 따지고 그거는 소득금의 요건 안 따진다 그죠? 자, 그렇고 그리고 교육비 공제 나의 요건 안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나의 요건 안 따진다고 했습니다. 자, 현재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추가됐답니다. 기부금 공제도 나의 요건을 안 따지는 걸로 세법이 개정이 되었대요. 그래서 2017년도 세법 개정에 따르면 이 부분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됩니다. 됐죠? 그래서 2017년도 세법 개정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부연 설명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69회 전산세무 2급 실기편 기출문제 풀어보았고요. 자, 특징이 뭡니까? 계속 출제되던 거를 뭔가 조금 꼬우고 싶은 그런 새로운 유형의 패턴들이 다소 많이 등장했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네요. 그러나 강조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따박따박 풀면 틀릴 이유가 전혀 없고요. 혹시라도 실수로 한두 개 틀려도 괜찮습니다. 부분 감점되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 됐죠? 그래서 다소 좀 꼬운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시간 관리하면서 따박따박 푸는 그런 연습을 잘 해두시면 충분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